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 임팩트의 조이입니다. 네, 여러분 9번째 세션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밖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들어오고 싶으신 그 현장 참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도 제가 인트로를 하는 동안에 빈자리를 착착 채워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모든 세션, 11개의 세션을 다 정성 들여 준비를 했는데 이 9번째 세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혹시 신청을 안 했는데 내가 가서 들어도 되나요? 제가 그 자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돌봄이라는 주제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 이름은 돕는 AI와 돌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 카카오 임팩트 차원에서 보면 세 번째 돕는 AI와 땡땡 시리즈이거든요. 저희는 AI 시대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쉬는 시간에 이렇게 롤링되는 영상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카카오 임팩트가 7년을 해오면서 시기마다 사업이 바뀌긴 했지만 바뀌지 않는 중요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이끄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간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그렇게 질문에 집착하고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재단인 만큼 또 세상에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질문을 잘 던지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돕는 AI와 땡땡 라운드 테이블은 주제는 교육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주제는 돌봄. 그 돌봄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이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저희 왜 돌봄으로 정했을까? 아까 그 말씀 들었죠. 돌봄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그 기술 컨퍼런스는 처음이에요. 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그 돕는 AI가 누구를 도울까, 무엇을 도울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돌봄을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돌봄의 수혜자였고, 또 앞으로 지금 돌봄 제공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또 돌봄 제공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사회복지 또는 정부 차원의 이야기로 커지던지 아니면 개인이 내 부모 내가 공양해야지, 우리 아이 내가 키워야지 하는 걸로 항상 진행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모두의 문제로 가지고 우리는 AI의 도움 또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 볼 것인가 하는 걸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이따 나와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돌봄이라는 문제가 다루기에 엄청 넓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저희가 좀 더 풀고 싶은 문제, 카카오 임팩트 차원에서 풀고 싶은 문제인 치매 문제를 조금 더 포커스해서 이 치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돕는 AI가 우리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참여자분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희 그 돕는 AI와 땡땡 라운드 테이블은 그 관련된 주제의 전문가분들을 무대에 모셔서 전문가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션을 하면서 내가 돌봄에 대한 답을 가져가겠다. AI가 돌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누어졌던 질문을 나한테 적용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마음 또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시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그런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허담 센터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고 지금 이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직하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이제 동영상을 이해하는 AI 모델을 만드는 12labs라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요. 아마 이 자리에 제가 부족하지만 오게 된 이유는 전 직장이 애플이었을 때 시리라는 어시스턴트를 개발을 했고 또 SKT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 AI 서비스를 아마 함께 만든 그런 이력이 있어서 초대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무정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카이스트 최초로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2014년에 임용이 되었고,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에이징 앤 테크놀로지 팔러시 랩, 영어로는 고령사회 기술복지 정책 실험실이라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인구가 변할 때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증거 기반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루가의 대표 김중현입니다. 벨루가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치매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걸 넘어서서 인간의 두뇌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자분들 소개만 들어도 너무 기대되시죠? 네, 저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재단에서 치매 문제를 어떻게 좀 다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어요. 저희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카카오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메일만 받고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했고 또 저희 카카오로 모셔서 얘기도 나누고 저희가 강서 치매안심센터에 가서도 또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있겠다. 그리고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인연으로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다루고 또 더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강서구 그때 어떤 제안을 저에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허담 센터장님의 소개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허담입니다. 저희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를 좀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치매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돼서 결국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한국 노인 인구 중 10명 중 1명, 약 91만 명이 치매를 진단받았고 치매 환자 수와 그에 따른 돌봄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치매안심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개조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강서구청과 보건소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제가 재직 중인 이대 서울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보시면은 검진팀과 사례팀, 쉼터팀 총 3개의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주요 사업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 지원, 사례 관리 그리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등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등록자 수는 약 4만 명이고 매일 150명에서 200명의 대상자가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은 오른쪽 사진은 저희 직원들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구성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저를 비롯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운동처방사, 작업치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기억체험 굿모닝 카카오 채널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인지훈련 문제를 발송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인지훈련 문제를 어떻게 해서 발송하게 되냐 하면은 코비드 팬데믹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 센터의 대면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된 때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비대면 대응 체계가 필요했고 그리고 팬데믹 속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일상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인지 운동활동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중 하나로 2020년 1월 저희 강서구 거주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 인지 문제를 제공하는 기억 체험 굿모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 담당자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미지 파일 형태로 문제를 전송합니다. 이에 대해 대상자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면은 담당자가 정답을 확인하고 또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상자가 치매군이냐, 치매 고위험군이냐, 정상군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조절이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인지 영역의 훈련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실제 문제들인데요. 이렇게 동물 친구 만나기 아니면은 숫자 찾기, 겹쳐진 그림 찾기, 가위바위보 문제, 단어 맞추기, 혹은 암호 계산하기 등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를 했고, 이 문제들은 전부 저희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직접 제작하였고요. 정답은 단답형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제 사례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제공하면 대상자들이 답장이 오고 저희가 정답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그 샘플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대상자가 문제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나 추가적인 풀이 과정을 해설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제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문제를 풀고 사진 이미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종이를 들고 직접 센터에 내소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그동안 서비스를 받으면서 본인이 작성한 이제 공부한 노트를 하면서 보여주셔서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발송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중 대다수가 모든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주로 구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생활 습관 변화가 있었다, 주관적으로 인지 기능 향상을 느꼈다고 보고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주목할 점은 담당자의 답변의 만족도 부분에서 9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면서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문제와 정답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채널을 통해 담당자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고, 이 부분이 아마 팬데믹 속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이제 실제 감사 후기고요. 네, 이렇게 많은 후기들이 있었고,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손으로 적어서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한 번이라도 더 인지 훈련을 하고 머리를 쓸 수 있어서 좋았다, 아니면은 저희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좋았다,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가족들에게 이제 물어봄으로써 가족들과의 소통 시간이 늘은 것 같다, 아니면은 매일 아침 9시에 문제가 전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기다리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성공 사례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현재로서 이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 슬라이드로 해서 오늘 토론 주제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대면 프로그램이 재개되었고, 그로 인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은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도 중단을 고려를 했지만 어르신들의 문제 발송 요구도는 여전히 높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300명으로 대상자 수를 시작을 했다가 2023년도에는 2,000명까지 대상자 수가 늘었고, 저희가 너무 많다, 참여율에 따라서 대상자 수를 정리하자 해서 저희가 좀 일부 대상자 수를 정리를 했으나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담당자의 업무 가중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매일 전송해야 될 문제를 제작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매일 1,600명에서 2,000명에게 1대1 채팅방으로 문제를 전송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통까지 하기는 무리고 문제 발송조차도 지금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톡 기능에 한 번에 2,000명에게 문제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 했을 때는 네, 카카오톡에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능은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료 서비스고, 네,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는 한 해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지출이 예상이 되나 저희 센터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카카오 이제 임팩트에 처음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오늘 이 컨퍼런스까지 참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연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라운드 테이블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저희 카카오의 톡
채널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메시지 많이 받으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한 건에 15원 정도 하는 유가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전국에 굉장히 많은 그 치매 안심 센터가 있고 그 치매 안심 센터마다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사례를 더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매일 그 내원하시는 어르신들 2,000명에게 카톡을 보내는 그 안심센터는 없거든요. 이거는 아주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안심센터는 내원하시는 분들을 잘 보살피면 되는 일들을 하는 곳이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마련이 좀 어렵고, 저희도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을 그냥 지원해 드리면 되나 했지만 그건 또 카카오 임팩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은 그 센터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걸 제공해 드릴까 하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도움이 되고자 이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총 5개의 질문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술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이 제목에 들어오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 돌봄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 돌봄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는 최문정 교수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이 주제 들었을 때 이제 돌봄을 이야기하면 사실 요즘 뭐 AI 돌봄 전화, 뭐 돌봄 서비스, 돌봄 관련돼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돌봄을 너무 가볍게 정의하는 게 아닐까, 사용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처음 10년과 마지막 10년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생각하는데 가장 흔한 학대가 방임입니다. 돌봐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10년과 마지막 10년을 돌봐줘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가족이 했거든요. 가족이 한 명이 24시간 누군가를 돌봐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개발 시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실제로 노년층은 생산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돌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그게 사회적인 책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오늘도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하나 환상을 깨야 되는 건 돌봄은 자동화될 수 없다. 근데 요즘 나오는 담론들이 마치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AI가 나와서 돌봄이 자동화되고 우리는 돌볼 사람을 보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자동화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선은 그러한 담론을 좀 벗어나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임팩트가 하고 있는 게 돕는 사람을 돕는 건데, 돌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하고요. 돌봄이란 말을 이제 영어로 하면 케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돌봄이 누구한테는 다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돌봄하면 왠지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마치 열 위에 있어서 나보다 더 상황이 좋은 분들이, 건강하시거나 더 젊거나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저를 돌봐야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만약에 케어로 바꾸면 저희는 모두가 다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그 헬스 케어 할 때 케어가 바로 그 케어고요. 저희 건강에 관련한 케어가 필요하고요. 또 애플에서 고객센터의 서비스 이름이 애플 케어예요. 우리가 고객들을 케어하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미국 어린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신을 못 차릴 때 엄마나 아빠한테 반항할 때 쓰는 말이 I don't care. 나는 케어하지 않아.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이 케어이고요. 우리가 케어를 줘야 되고 케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돕는 AI 컨퍼런스에 AI라는 말을 너무 강조를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요.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컨퍼런스에서의 AI는 Assistive 혹은 Augmented, 우리의 지능을 도와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를 구가하는 그런 기술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할까라는 컨퍼런스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AI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초개인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데
치매 환자분들도 아마 허 선생님도 동의하시겠지만 많은 다른 질환들을 함께 안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신적 질환을 포함한 육체적 질환, 또 영과 육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 질환에서도 아마도 어쩌면 치매라는 어떤 증상과 함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되어서 저는 치매 환자분들도 각각 개개인마다 우리가 케어해야 하는 그 점들이 초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아마도 초개인화는 이제 스케일상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할 수는 없는 일이라 아마도 AI가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두 분이 하신 말씀의 공통점은 돌봄과 AI, 돕는 AI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션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저희도 너무너무 동의하면서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또는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돌봄의 현장에 계신 허담 센터장님께서는 돌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것 자체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구분이 너무 명확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구분이 너무 명확했을 때는 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료실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들을 봤을 때 대상자 그들을 케어하는 보호자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보호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봄의 관점을 새롭게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돌봄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케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챙겨주고 케어하는 게 돌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돌봄의 목표는 그 사람이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성을 좀 띄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돌봄을 나는 제공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앞으로 컸으니까 앞으로 계속 제공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항상 돌봄을 또 받고 있기도 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으로 딱 나눌 때부터 약간 상호 간의 갈등이 또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돌봄은 땡땡이다라고 정의를 한 건 아니지만, 돌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그 얘기 나눠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 전제를 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 자리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아까 사례를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저희 AI 또는 기술이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 그러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첫 질문은 김종윤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 김종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담 센터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강서 치매안심센터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최적화를 한다든가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AI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범위를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로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봐서 전국의 치매안심센터까지 확대해 본다면, 사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되게 큰 곳이거든요. 저런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전국으로 퍼지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치매안심센터가 모두 256개가 있는데요. 서울에 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에 40몇 개가 있고요.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 서울과 경기도보다 훨씬 많은 70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에 있는 곳은 되게 규모가 작고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저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전파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디지털화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여러 가지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AI를 활용하는 아주
근시일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로 저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이 조금 더 치매안심센터에 빨리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환자분들,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 치매 환자분들 중에 56% 정도가 한 57만 명, 58만 명 정도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도인지 장애 환자는 18만 명 정도가 등록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치매학회에서 추정하는 우리나라 경도인지 장애 환자 수는 200만 명이 넘은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치매 환자는 56%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경도인지 장애 환자는 10%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AI가 이렇게 치매 위험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조금 더 빨리 치매안심센터에 찾아가서 관리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중증 치매로의 발전을 훨씬 더 더디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치매 관리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AI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대응은 조기 발견을 통한 치매안심센터로에 빨리 관리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빠른 도움책이 아닐까, 현실적인 도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되게 그 현장에서 너무 업무량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원봉사자분들도 동원이 많이 되고 사실 문제 답안 맞추는데 맞히셨습니다, 뭐 틀리셨습니다, 어떤 문제는 다시 푸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자동화되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그 담당자분들께서 이 행정 업무 하는데 시간을 훨씬 더 아끼실 수 있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상담에 쓰신다든지 그래서 업무 효율화가 첫 번째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많은 그 모니터링 서비스의 문제점이 그 노인을 약간 수동적인 그 대상으로 자꾸 만들거든요. 계속 체크해서 잘 지내시나요? 그럼 대답해야 되는. 근데 앞으로 이 기술들이 조금 발전을 한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챌린지를 하면 뭐 카카오에서도 많이 했지만 매일 하나 뭐 시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시를 하나씩 쓰시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단어 맞추기라던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생성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그 중앙으로 가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분이 오늘 어떤 미션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김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개인화되고 좀 더 맞춤형되고 좀 더 흥미롭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 동의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생성형 AI는 통계학적인 모델이 계속 단어를 뱉어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도화된 오픈 AI도 가끔 가다 보면 환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러한 기술들도 자칫 잘못하면 환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요하고 이것들을 좀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RAG라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생성을 하는데 템플릿에서 뽑아다가 생성을 하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있고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충분히 있고요. 저는 한 가지 혜택이 이런 것 같아요.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주말도 마찬가지고 24시간 정말 365일 주 7일 어르신들이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실 텐데 그때 AI가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면서 초기에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어르신들한테 대화를 이제 계속 유도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종윤 대표님께서는 그 치매 조기 발견 또는 그 경도 인지 장애를 조기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최문정 교수님께서는 개인화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5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 톡 채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 한 10명 정도가 그 2,000명에게 개인 톡을 보내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었던 걸로는 그 100명에게 보내려면 하루에 40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때는 지금은 자원봉사자셨는데 그때는 치료사 선생님들 10분이 이 시간을 다 써가지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온 얘기는 기술이나 AI가 접목이 되면 이렇게 개인이 하나하나 들여야 되는 어떤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시간을 오히려 환자를 케어하는데 그 어르신분들을 케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글쎄요. 사실 저희 이제 여기 와 계신 저희 센터 직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제 많은 좋은 이야기들,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신 거를 들었을 때는 어쩌면은 저랑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 이 AI 도입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직원의 업무 일부를 대체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직원의 업무가 더 과중화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어쩌면 일종의 심리적인 장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닫은 마음을 있기보다는 마음을 조금 열고 이제 진지하게 조언해 주시는 부분을 좀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세션마다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그 돕는 AI의 또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모든 연사분들이 그동안 해주신 얘기는 돕는 AI는 현장을 이해하는 AI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쏟아냈다고 해서 이걸 당장 합시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그 강서 치매안심센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의 상황은 어떻지? 우리가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직원분들 또는 거기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분들 역시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 협업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들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돌봄의 수혜자, 돌봄의 제공자가 있는데 이 둘을 너무 나누지는 말자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눠서 나왔네요. 그걸 딱 나눠서 어떤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 이 대상자마다 저희 기술이 해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좀 질문을 정해봤습니다. AI가 돌봄 수혜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김종윤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이 돌봄의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 돌봄을 받는 수혜자가 중증 치매로까지 발전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돌봄의 난이도나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건 그 치매 환자가 중증 치매로 와서 혼자서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 순간부터 정말 돌봄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크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치매라는 질병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현재 아직 치료제가 전무한 질병이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 본다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기 발견이고요. 조기 발견해서 빨리 대응하면 치료는 못하지만 악화를 늦출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기 발견을 했으면 이제 AI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악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 보통 이제 최근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치매를 대응하는 골든 타임은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 있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인지가 더 저하되면 이제 치매의 발병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치매 환자는 대부분 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기 때문에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인지 강화 훈련을 한다거나 다양한 신체 훈련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인지 저하를 막고 늦출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치매 중증도를 낮출 수 있고 돌봄의 가장 큰 수혜를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김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인지 강화 치료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AI 기술의 하나가 개인화라고 봅니다. 각자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지 강화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이 AI가 치매 예방과 돌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문정 교수님. 저는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인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역할이 없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은 65세 이후에 대부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사실 미국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한국인이. 이제 84세고 여성은 86세, 이제 남성은 여성 87세, 남성은 81세인데 한 보통 20년이 더 있고 최빈 사망률 하면 30년이 더 있는데 사회적으로 모든 시스템은 다 65세에 맞춰져 있어서 나머지 30년을 각계 전투로 역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서 몸도 아프고 뭐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돌보는 기술도 되게 중요한데 잔존 능력으로 뭔가 사회에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거에 힘을 둠는, 그러니까 임파워링하는 그런 기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WHO에서도 그 액티브 에이징, 뭐 활동적 노화라는 게 건강하고 막 TV에 나오는 모델 같은 그런 노인분들이 아니라 뭐 팔 한쪽을 못 쓰거나 뭐 한쪽이 마비가 오더라도 나머지 기능하는 몸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구현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혜자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단체에서 노인 프로그래머, 노인 개발자들 분들을 고용해서 사실은 컴퓨터 작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도인지가 있는 분들이 있대요. 갑자기 이제 역할이 떨어지는데 그러더라도 그럴 때 AI가 와서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시스템을 뭐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코파일럿이 들어가면 그 작업을 할 수 있던가 아니면 오늘 페스티벌 중에서 어떤 곳은 노인분들을 고용해서 그 업스케일하는 뭐 장난감을 고쳐서 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경도인지 장애가 와서 구분이 좀 안 되면 이 AI가 옆에서 좀 도와줘서 이걸 구분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서베이가 나왔는데 20, 30대,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연구가 20, 30대 세계 모두의 그 젊은이들이 술을 덜 먹는데요. 잘 안 먹는데요. 특히 Z세대는. 반면에 50, 60대 이상의 분들은 술을 먹는 그 증가율이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그래서 그런 통계학을 보면 항상 저는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쩌면은 10년 전에 40, 50였던 분들이 5, 60대 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60세 이상의 65세 이상의 70세 이상의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죠. 노인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을 규정하는 것 그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제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젊어지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노화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노화를 할 때 글쎄요. 저는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경우에 많은 그 욕구나 그런 희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희망이 자존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뭐 매슬로의 피라미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적, 그다음에 영적 그런 심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사회에 정말 유익한 일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웰빙이고 케어인 것 같아서 저도 아까 제안하신 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개인의 개인차에 따라서 그 AI가 Augmented Intelligence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증강지능을 어떻게 잘 도와주실 수 있을지에 대한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저는 벨루가의 김종인 대표님이 되게 존경스러운 게 이 돕는 AI를 만드는 기술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정말 서비스로 만들어서 정작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한테 돌봄 수혜자, 돌봄을 이제 드리는 분들한테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려면은 AI 기술이지만 모든
그러니까 어떠한 요소들을 어떻게 잘 배합해서 융합해서 내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저는 일반적으로 돕지 않는 그런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그런 인터테인먼트를 만드는 그런 앱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돕는 AI 기술이나 돕는 AI 서비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지만 있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많은 능력과 고민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 김윤 CSO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방금 돕는 AI를 만드는 것이 또는 돕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역시도 계속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현장을 이해해야 된다. 사실 현장을 이해하는 거 역시도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돕는 AI를 만들지 못하는 결과를 또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돕는 AI를 만들고 계신데 돕는 AI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또는 하지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돕는 AI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대표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 AI를 활용해서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첫 번째 꼽자면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생각보다 그 현재의 이 문제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60대 분들이 치매에 걸리실 나이가 되면 자연히 해결이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치매 고유 위험에 되게 노출되어 있는 70대, 80대 분들이 그런 데 떨어지고 있는데 생성형 AI 기술이 조금 더 빨리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을 되게 크게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인데요. 치매는 대표적인 낙인 질병입니다. 정신병과 같은 우리도 예전에 이제 노막 났다고 했고 치매가 되게 창피한 병이고 몹쓸병에 걸린 것 같은 이런 낙인 질병이고 불치병이라는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불치병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화를 늦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고 하는 이런 선입견들이 되게 큰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잘 안 합니다. 하면 뭐하고 그거 알면 불행하기만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최근에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가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훨씬 더 접근하기 쉽도록 개선해 준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윤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모달 AI가 그런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AI가 돌봄 수혜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그걸 만드는 데는 또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아까 그 최문정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는 그 자존감 회복 그리고 어떤 개인으로서 목적의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효도리 사례가 또 생각이 나는데 효도리가 그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동무가 되어주는 로봇입니다. 근데 그 효도리가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안아주세요, 또 뭐 저 노래 불러주세요 같은 얘기들을 한대요. 그러면 둘만 있는 그 고립된 또는 독거 노인 분들이 얘기도 하고 얘를 안아주고 케어하면서 뭔가 자존감을 또 같이 만들어간다라는 사례를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사례들 또는 그 환자의 어떤 병을 또 치료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목적의식을 만드는 게 그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떤 효과를 또 불러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 회복 관련해서 저희 센터 사업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센터에서 올해 시행한 사업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드리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좀 놀랐던 부분은 이 돈을 버는 행동 자체도 이제 어르신들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은 다른 어떤 치료 효과보다 좀 크게 와닿을 때도 있었고 또 돈을 버는 행위를 함으로써 단조로운 일상에서 또 루틴이 생기는 게 또 인지 기능 개선이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먼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제 저희 경도 인지장애 포함해서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AI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데이터거든요. 사람 안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세상이 주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것이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이제 어떤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어느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도인지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데이터도 역시 훨씬 소중해질 것 같고 그 데이터가 만약에 본인들의 동의하에 사용되어지고 또 세상을 위해서 쓰여지고 또 반대로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대가로 본인들이 각자가 경제적 활동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어떤 AI나 기술이 그 치료에 있어서의 효율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것 같고요. 더해서 지금 리터러시 얘기 또는 낙인 효과 같은 얘기도 나왔는데 돌봄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발맞춰서 그런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좀 극복되거나 해결될 수 있을지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2주 전에 저희 아빠가 입원을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본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제 동생이 지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해외에 있어서 제가 혼자 이제 부모님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군가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또 같이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돌봄의 제공자들이고 그래서 고민도 있는데 AI가 돌봄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제공자가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은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김윤 세소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조이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부모님의 건강, 여러 가지 부모님의 그런 케어를 해드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케어 기보로서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만감이 교차해요. 어머니의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뵈러 가면 뵈러 가는 길에도 만감이 교차하고 뵈러 오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만감이 교차하는데 감정이 살짝 틀려요. 갈 때 감정이랑 뵙고 났을 때 감정이랑 뵙고 났을 때 감정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후회, 이번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내가 조금 더 케어를 잘해드릴 걸. 조금 더 말씀을 왜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네, 불효자다 보니까 또 어머님께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나이스하게 말씀 못 드리고 뭐 투정을 부릴 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케어 기버로서의 그 만감 감정을 잘 이해를 해서 AI가 만약에 매개체가 되어서 AI가 미디에이션을 하고 중재를 하고 중간에서 나와 케어 기버와 이제 케어 리시버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마법의 36개월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이가 36개월이 되면 말을 거의 하거든요. 생각보다 누구를 돌보는데
소통이 안 되는 누군가와 한 곳에 한 공간에서 둘이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이는 점점점 괜찮아지잖아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독방 육아가 힘든 게 사실은 말을 할 수 있으면 놀 수도 있고 뭐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뭐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 사실 그거를 노년기에 넣으면 어느 순간부터 뭐 치매 특히 파킨슨스 디지즈는 결국 그 감정을 읽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럽죠. 특히나 자기 부모인 경우에는 감정이 더 실리게 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AI가 뭐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분들도 있고 Artificial Communication이라는 해석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Answering Machine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된다면 사실은 소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예로 저희 연구실에서 몇 주 전에 이제 AI for Good 서밋을 갔다 왔는데 저희 연구실에 허은진 연구원이 저는 못 간 세션인데 그 청각 장애인인 분을 위해서 그 아이한테 그 자장가를 해주는 AI가 있대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데 본인 목소리를 가장 유사하게 해서 처음으로 아이한테 그 자장가를 불려주는 걸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I가 조금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 돌봄 제공자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그 맥락을 서로 파악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상상을 해본다면 이제 김윤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이랑 모든 시간을 같이 있지 않는데 그 시간에 저희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또는 그것까지 뭐 다 들을 순 없겠지만 그리고 또 뭐 어떤 어려움들을 내가 없는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하셨을까 같은 것들이 뭐 기록되거나 저한테 리포트가 된다면 그 만남의 짧은 시간 동안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서로 후회가 남지 않는 또는 뭔가 죄책감이 남지 않는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그 AI의 특성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굉장히 강한데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돌봄 제공자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항상 또 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기술을 도입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임팩트를 만들어내려면 현장에 적용이 돼서 그 현장에서 이걸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합니다. 뭐 올해가 아니어도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기간만큼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그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것처럼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조건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그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뭔가를 적용을 하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들이 좀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와 저희 센터 직원들의 심리적인 장벽이 그 중에 하나이고 또 어떠한 기술을 하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규제나 제도적인 한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는 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나 아니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솔직히 현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하자. 뭐 기존의 방식을 좀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 변화를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간 그리고 장벽 같은 게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이 돌봄 기술이 또 사업화되는데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또 문제가 뭐가 있는지 김종윤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딱 들어보시면 일단 따뜻함이 배어 있잖아요. 예,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객관적으로 해체해 보면 치매라는 이런 질병을 놓고 봤을 때 돌봄이 무엇인가? 예, 이 의료 치료나 이제 의료적으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관리를 하는 요양적으로 접근하던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성이 기반이 되어 있고 이 돌봄의 영역은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이런 곳에서 과연 누군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할까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익성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화하기 초기에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틀에서 본다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해관계들도 있고, 예, 거기서의 자신의 어떤 그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도 있을 수 있고 관습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 안에 디지털화되고 AI의 기반으로 대체되는 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안착되는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기간을 견뎌내는 게 되게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입장, 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견뎌라라고 아무도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그러니까 공공에서 필요한 또는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아이디어, 수익성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그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최문정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조금 저는 이 분야는 되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복지라는 정부에서 하는 거는 사실 공공기관은 현장을 제공하고 사실 이제 많은 NGO나 NPO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지자체 사업을 따오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기술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고 돈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편리하고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AI는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몇 개 없다 보니까 대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기술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펀딩을 가지고 있고 현장 뭐 그 치매 안심센터도 현장이죠. 현장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요구하면 그 세 가지가 앙상블을 이루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뭐 예전에 하던 것처럼 가족이 돌볼 수는 더 이상 없거든요. 가족이 한 사람이 당신은 뭐 누구를 맡아서 24시간 봐 그럴 수는 없고 결국 돌봄은 분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은 굉장히 잘게 쪼개져서 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뭐 물리적 지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플랫폼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조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사적 시장도 커지겠고 공적 시장도 커지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전공을 받고 이러면서 항상 꿈꿨던 게 좋은 국가였거든요. 좋은 사회, 내가 사는 사회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가 되냐. 그러면 탄탄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고 좋은 기업,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에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선순환이 되는 게 약간 제가 상상했던 그런 멋진 국가인데 한국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과도기고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임팩트가 제3섹터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약한 취약한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임팩트에서 하고 있는 지금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트랜스포메이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 난프라핏 섹터라든가 이 비영리 기관에서. 근데 거기서 조금 역할을 좀 구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AI가 활용되는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좀 윤리 가이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큰 규제, 큰 가이드가 없이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카카오 그 답톡을 자동화했을 때 그러면 AI 봇이 인간인처럼 막 이름도 있고 뭐 문순이라고 해서 문순이를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 확실하게 나는 AI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 뭐 이런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 사실은 비즈니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느 영역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고령자들이 한국은 특이하게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노인 빈곤이 있는 국가거든요. OECD 국가는 대부분 다 아동 빈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회보장이 연금제도가 없기 때문인데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 뭐 실버 경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노베이션이 조금 좋은 사례가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여러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초이스가 있고 정부 서비스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변화를 한 10년 안에 굉장히 큰 변화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금 어쨌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서로 잘하는 민간 영역 그리고 공공 영역 그리고 현장이 좀 그 트라이앵글을 이뤄서 생태계를 좀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김윤 CSO님께서 짧게 말씀드리면 기술 도입은 사실은 그런 용어가 어려워요. 기술은 아주 극히 일부이고요. 수익 모델이 확실히 나오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게 목표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이라는 게 경제적 수익도 있지만 사회적 임팩트 수익까지 함께 고려해서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가치를 쓸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저는 조금 만약에 이제 포인트 솔루션 치매만 해결하는 솔루션 혹은 어떤 정신질환만 해결하는 솔루션 너무 좋은데 궁극적으로 유니버설하는 케어, 유니버설 케어를 지향하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지금 만들어서 그 서비스가 점점 나아가면서 전반적인 시장 크기가 커지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될 여러 가지 국가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이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속 가능 측면에서 우리 한 그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나오면 좀 더 그 적용을 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김종현 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아직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과학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치매 발병 원인도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적용되고 데이터화가 된다면 인간의 두뇌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치매를 위했던 기술들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도 저희가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돌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진료실이나 치매안심센터 현장에서 봤을 때 돌봄의 본질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돌봄의 의미는 결국에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본인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사람의 관계를 지원하는 데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제안해 주신 접근법들이 충분히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라운드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사전 라운드 테이블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3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3시간 다 할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앉으셨는데 3시간 반이 지난지 모르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이야기를 한 50분여간 여러분께 전달을 한 건데 그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나가시면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번째로 돕는 AI와 땡땡 시리즈를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들을 넣어서 이 대화를 더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나갈지 궁금하시면 카카오 임팩트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시면 거기서 제일 먼저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해 볼 질문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같이 나눠본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진 찍는 분들 많으신데 너무 뿌듯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치매 돌봄, 그리고 돌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또 사업화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서 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AI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 그리고 또 AI와 함께 어떤 돌봄을 주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게 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